제 아들 녀석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방금 며느라이가 뭐라고 했지? 제 귀를 의심하는 순간 아들 녀석의 화려한 결혼식장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축의금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며느라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없는 사람처럼 살아주세요. 민준 씨 앞길 막지 마시고요. 그 아이의 예쁜 얼굴에서 어쩌면 저렇게 잔인한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하얗게 찔린 얼굴로 며느라이, 아니 윤서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팔아 키운 내 아들. 그 아들 장가 보내는 날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식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목욕 재개를 하고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제 인생의 단 하나뿐인 비단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혼례를 올릴 때 딱 한 번 입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고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허름한 가게를 얻기까지 잠잘 시간도 없이 국밥만 팔았습니다. 아들 민준이 배골치 않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키우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재벌가 딸과 결혼한다니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행여나 우리 아들이 기죽을까봐 저는 평생 모은 돈을 전부 털어 아들 녀석 양복 한 벌, 구두 한 켤레라도 번듯한 것으로 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될 서현이는 제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옷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저 몸만 오세요. 아, 그리고 시장에서 국밥 하시는 건 저희 집안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셨으면 해요. 그냥 작은 식당 하신다고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들 앞길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들은 그 말은 차원이 다른 비수였습니다. 없는 사람처럼 살아달라. 그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으며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아, 방금 내 아내가 한 말 들었니? 민준이는 하객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느라 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듣고도 못 들은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차마 더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멀찍이 서서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강남의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신접살림을 차렸고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국밥을 팔았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었고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 은우의 100일 잔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드디어 내 손주를 볼 수 있구나. 저는 며칠 전부터 가게 문도 일찍 닫고 아기에게 줄 선물을 고르러 다녔습니다. 금은방에 들러 아기 팔찌를 살까 아니면 따뜻한 소미불을 해줄까. 며칠을 고민하다 제 방식대로 정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국산 최고급 한우 사고를 구해다 밤새 푹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 뽀얀 국물에 정성껏 만든 만두를 넣어 잔치에 오신 손님들 대접하시라고 큰 냄비에 가득 담았습니다. 100일 잔치가 열리는 날 저는 한껏 멋을 내고 싶어 미용실에 들러 머리도 곱게 빗고 아껴두었던 나들이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약속된 호텔에 도착하니 그 화려함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며느리의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댁 어른들이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사돈 부인은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은우 할머니, 저쪽 구석에 자리 마련해 뒀으니 거기 조용히 앉아 계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들고 온 사골 냄비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이거 손님들 드시라고. 하지만 사돈 부인은 손사래를 치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이런 건 누가 먹는다고. 그냥 주방에 갖다 두세요. 저는 무안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볼 생각에 꾹 참고 사돈이 가리킨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연 회장 가장 구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 민준이가 며느리 서연이와 함께 아기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손주, 은우.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아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며느리 서연이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 아들 은우의 100일을 축하해주러 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저희 집안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서 오신 저희 은우를 어릴 때부터 돌봐주시던 유모 할머니께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유모 할머니?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가리키며 마치 연극을 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제발, 아들아. 저건 아니라고 말해다오. 하지만 민준이는 아내의 옆에 서서 그저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가 유모였어? 어쩐지 옷차림이 좀...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녀석의 아들, 내 친손자의 100일 잔치에서 유모 취급을 당하다니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호텔을 나와 차가운 밤거리를 걸으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가난하게, 못 배우고, 시장에서 국밥 한 것이 그렇게 큰 죄란 말인가? 그날 이후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녀석들을 보지 않으리라. 내 인생에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를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들 내외와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가게를 더 열심히 키웠습니다. 제 국밥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허름했던 가게는 어느새 번듯한 2층짜리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장님이라고 불렀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시리고 아팠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손주 은우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을 쳤습니다. 민준이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혹시 강민준 씨 어머니 되시나요? 여기 서울대병원 응급실인데요. 강민준 씨가 교통사고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을 경황도 없이 앞치마를 두른 채로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발, 제발 내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수술실 앞 복되는 며느리 서연이와 사돈 부부가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서연이가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가... 저는 서연이의 손을 뿌리치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어딨냐? 우리 아들 괜찮은 거냐?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뇌 손상이 심각하고 수술은 했지만 의식을 되찾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서현이는 그 자리에 쓰러져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부부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내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니. 그때였습니다.
사돈, 그러니까 윤 회장이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탓이야. 저는 무슨 소리냐는 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윤 회장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같은 근본 없는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될 일도 없었을 거야.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돈, 지금 제정신이세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내 탓입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사돈 부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아직도 자기가 민준이 엄마인 줄 아나 봐. 민준이는 이제 우리 아들이야. 당신 같은 시장통 아줌마랑은 달라. 그러니 당장 여기서 꺼져.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저는 그들의 아나무인한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걱정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몸에 기계를 주렁주렁 매달고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제발 눈만 떠다오. 아들아, 이 어미가 잘못했다. 제발. 며칠이 지나도 민준이는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던 사돈댁도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의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잠시 병원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 서연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연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께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녀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깨어나기만 한다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민준 씨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의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 내 남편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서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 회사가 지금 부도 위기예요. 민준 씨 병원비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들이 위급해지니 이제 와서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들 도움이 필요 없으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서연이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다음 날 저는 평생을 바쳐 일군 제 국밥 가게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민준이의 병원비를 모두 결제했습니다. 사돈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 후 저는 국내 최고의 뇌수술 전문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습니다.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제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미국에 있는 한인 의사 중에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의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의사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아들을 살리고 싶다는 제 간절함에 결국 한국으로 들어와 수술을 집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철저하게 사돈댁을 배제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민준이의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의사가 도착하고 민준이의 재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수술실 앞에서 홀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기적입니다. 이제 환자의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옥처럼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은 성공했지만 환자의 뇌가 스스로 깨어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들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고 끼니는 물에 만밥으로 때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아들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적 좋아했던 동화책을 읽어주고 옹알이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뻐서 울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잠길 때면 아들이 즐겨 듣던 낡은 라디오를 가져와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혹시나 냄새가 아들의 기억을 깨울까 싶어 가게에서 끓인 국밥 국물을 보온병에 담아와 그릇에 따라 병실에 두기도 했습니다. 뽀얀 사골 국물 냄새가 병실에 은은하게 퍼질 때면 금방이라도 아들이 눈을 뜨고 엄마, 국밥 한 그릇만 하고 말할 것만 같았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은 병원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병원비를 전부 계산하고 보호자 자격으로 그들의 면회를 금지시켰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며느리 서연이만이 매일같이 병원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감히 말도 걸지 못하고 그저 복도 의자에 망부석처럼 앉아있다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하염없이 아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그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눈물이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일까? 저는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아들의 병원비와 간병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게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한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국내 최대 식품 기업 한미당의 최 회장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제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제 국밥의 가치를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제게 가게를 인수하고 싶다, 아니면 최소한 국밥 비법이라도 전수받아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여러 번 제안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가게를 팔 수 없다며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최 회장이 직접 병원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병색이 완연한 제 얼굴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자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요? 진작 나를 찾지 그랬어. 저는 최 회장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최 회장은 주먹으로 무릎을 치며 분노했습니다. 괘씸한 것들, 감히 사람의 도리를 저버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선자 씨, 내가 가게를 인수하는 대신 우리 회사와 동업을 합시다. 가게 비법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지분으로 드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키워봅시다. 이건 단순한 국밥이 아니오. 선자 씨 남편, 그러니까 내 친구 명호가 평생을 지켜온 조선 왕실의 마지막 수라간 상궁에게서 물려받은 이 나라 음식 역사의 한 조각이란 말이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우리 집안 국밥은 그냥 국밥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밥이라고만 했지. 그게 왕실과 관련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최 회장은 제게 계약서 초안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의 돈과 회사 지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병원비는 물론 앞으로 살아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편 윤 회장 일가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고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제가 한미당 최 회장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 회장은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잡으려는 듯 염치도 없이 병원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지난날의 무례를 사과하며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부인, 아니 박 사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봐서가 아니라 아직 민준이 아내인 우리 서현이와 손주 은우를 봐서라도 제발.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경을 헤맬 때 당신들은 어디서 뭘 했습니까? 이제 와서 가족을 들먹이지 마십시오. 당신들과는 이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윤 회장은 제 단호한 태도에 얼굴이 흑빛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체념이 아닌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길한 눈빛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제게는 오직 아들 민준이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여느 때처럼 민준이의 손을 잡고 가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아, 네 아빠 친구 최 회장님이 우리 국밥으로 큰일을 해보자더구나. 네가 일어나서 도와줘야 할 텐데. 바로 그 순간 제 손을 잡고 있던 민준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까딱 하고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잘못 본 것일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들리니? 그러자 아들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눈동자였습니다. 초점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민준아, 정신이 드니, 아들아. 저는 오열하며 의사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의료진들로 가득 찼고 저는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흥분된 표정으로 나와 제게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민준이가 깨어났다는 소식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노숙하다시피 지내던 서연이가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민준 씨, 민준 씨.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민준이의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현이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로 시선을 돌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서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민준 씨, 저예요. 서현이에요. 당신 아내.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몰라, 모르겠어. 그런데 왜 저 사람을 보면 엄마가 슬퍼했던 기억이 나지? 그 말은 서연이의 가슴에 가장 아픈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부분적 기억상실이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아들은 자신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 즉 아내와의 결혼 생활과 그로 인해 엄마와 멀어졌던 시간을 통째로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엄마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만을 기억했습니다. 아들의 기억상실은 서연이에게는 청천벽력이었지만 제게는 어쩌면 하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아픈 기억을 모두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그때부터 아들의 재활에만 매달렸습니다. 서현이에게는 아들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접근하지 말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멀리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회복은 더뎠지만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저는 매일 정성껏 끓인 국밥을 병원으로 가져왔고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제 국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윤 회장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강민주는 현재 심신미약 상태이므로 법적 후견인인 아내 윤서현과 장인인 자신이 그의 모든 재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바로 제 국밥 비법과 한미당과의 계약이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지저분했습니다. 윤 회장 측은 저를 아들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며느리와의 사이를 갈라놓은 비정한 어머니로 몰아갔습니다.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려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가게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사람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아들 걱정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법정의 뒷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앉아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다 기억납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이와 윤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와 장인어른이 제 어머니에게 어떤 모욕을 주었는지, 어떻게 저를 어머니에게서 떼어놓으려 했는지 전부 다 기억납니다. 민준이는 5년 전 손주 은우의 100일 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증언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유모 취급했는지,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방관했는지.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효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 아내와 장인이기 이전에 내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서현 씨, 우리 이혼합시다. 그 말에 서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윤 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윤 회장의 후견인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기 및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민준이와 함께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재활치료에 전념했고 저는 다시 국밥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한미당과의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국밥은 어머니의 약속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로 출시되었고 출시되자마자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TV에서는 제 인생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장에 이름 없는 국밥집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이혼 후 서연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친정에도 가지 못하고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아들 은우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은우의 손을 잡고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훌쩍 커버린 손줄을 보니 제 마음도 짠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제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드릴 자격이 없는 거 압니다. 그저 은우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저는 잠시 손주 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닮은 건지 민준이를 닮은 건지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애미야, 배고프지 않느냐?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말아 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아이는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용서는 어쩌면 거창한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는 것. 그것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은우 데리고 밥 먹으러 오너라.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약속 재단을 만들어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 자식을 키우는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는 한미당의 젊은 임원이 되어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서현이는 여전히 작은 식당에서 일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고 강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매주 은우를 데리고 저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제 원망 대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세 사람이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저와 민준이, 그리고 손주 은우.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끓인 뽀얀 국물에 민준이가 썬 파를 넣고 은우가 작은 손으로 소금을 뿌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함께 먹으며 우리는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지만 우리 집 부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국밥만 말아온 제 인생,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 한 그릇 한 그릇이 결국 저를 지키고 내 아들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다시 모이게 한 기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혹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이야기들 중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눌러보시면 또 다른 기막힌 사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은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